현대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현재로 라반트 타임머신 15회. 정치하자면 그만한 각오는 해야 한다. 조봉암 그리고 통합진보당. 안녕하십니까. 통일 얘기를 또 좀 해야 되는데 6.15 공동행사가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외골수 정권이 아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는 비로소 오늘 또 우리 앞서 진보 종편 다룰 때도 얘기했는데 9월까지는 북한과 절대로 대화를 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반통일 정부임을 인증했죠.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외골수로 가면 역설적으로 정권 교체가 더 빨라지지 않겠어요? 대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계속 외골수로 가도록 부추겨야 되나요? 그건 사실 아니고. 그런 생각도 약간 하잖아요. 너무 외골수로 갈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오냐 계속 그래라. 계속 그래봐. 명이 짧아지지. 어디까지 가나 보자. 뭐 이런 386 분들이 부르는 노래 나오잖아요. 조금만 더 쳐다오. 네. 그건 맞는 것 같은데요. 잘라주세요. 정권이 위기에 몰리면 만병통치약으로 꺼내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이유는 막판에 또 종북 프레임, 마녀사냥 이럴까봐. 사실 통합진보당이 계속 그 국정원이 대선 개입했던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사실 뭐 내라는 뭐로 몰아서 해산시키고 이랬는데 정권이 이렇게 위기에 계속 몰려가고 남북관계도 이렇고 그러니까 위기에 몰려갈수록 또 다른 희생양을 찾지 않을까 매우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참여연대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지금 어찌 보면은 정권의 탄압이 진보 진영을 딱 집중을 하다가 그것이 민주 진영으로 시민 진영으로 이렇게 좀 확대되는 그런 양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총선 끝난 지가 언제예요? 근데 이건 학살운동 혐의로 지금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데 이것은 4.13 총선 패배에서 참패죠. 민심을 읽었는데 그 민심을 인정하지 않겠다. 향후의 전국 주도권, 20대 국회의 전국 주도권도 여전히 박근혜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겠다. 민주 시민 진영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의 선언처럼 저는 보고요. 그럼 시간이 점점 대세는 민주 시민 진영으로 주도권이 오고 있는 건가 본데요? 그렇습니까? 명이 짧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증 아니에요. 그렇게 난리를 핀다는 건 참여연대를 털었다는 건 시민사회가 자칫 이 레임덕 국면에서 주도권을 발휘할까봐 걱정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걱정에 부응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권의 탄압을 살펴보겠습니다. 종북 이런 걸 가지고 정권이 종북으로 몰아서 처형했던 범죄 행각을 살펴봅니다. 정치하자면 그만한 각오는 해야 된다. 조봉암과 통합진보당 편입니다. 평화통일로 사법살인당한 조봉암. 먼저 조봉암 선생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조봉환 선생님은 좀 이거 보면서 양력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분께서 이제 이승만 정부 하에서 농림부 장관도 하시고 그리고 또 대선 출마도 하시잖아요. 50년대 6.25 전쟁 끝나고 바로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본적으로 이제 우파 우익 진영 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저기 청년 시절에 공산주의 운동을 하셨더라고요. 좀 그거 상당히 좀 깜짝 놀랐어요. 조선공산당 멤버셨고 일제강점기에는 소련으로 건너가서 모스크바 동방노력자 공산대학을 나오시게 됐어요. 모스크바 대학 출신. 야, 근데 그 시점에 모스크바 유학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뭐 요즘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완전히 야, 너는 앞으로 전도가 유망한 공산주의 청년으로 한번 성장해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925년도에 조선공산당이 조직이 됐을 때는 조직 중앙위원장도 맡으셨다고 고려공산 청년회에서도 일하셨다고 모스크바에 열린 코민테른 국제공산당이죠. 코민테른 총회에도 참석하셨다고 그래서 진짜로 이 공산주의 운동을 하셨는데 근데 이후에 방향 전환을 하시죠. 근데 그 남로당의 박헌영과 갈등을 이제 빚고 이런 거라면 나는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방향을 전환했어요. 저희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이런 걸 보다 보면
민족주의, 우파 민족주의에서 김구 선생님이 대표적인 예인데 민족주의에서 이제 영공, 공산주의도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방향 전환들은 저희들이 많이 봤지 않습니까? 김구 선생님의 방법이 대표적 케이스고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바로 그런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 반대로 이분은 공산주의에서 민족으로 이렇게 거꾸로 방향 전환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요. 모스크바 대학 유학하고 뭐 공산당 조직 중앙위원장, 뭐 코민테른 총회도 참여할 정도면 그냥 공산당 활동에 관여했던 건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지휘에서 참여를 했었던 건데 어떻게 이승만 정부에서 농림부 장관을 하고 대선 후보로 활동하시고 이랬었는지 참 전 좀 오늘 저도 처음 듣고 놀랐습니다. 근데 약간 그 조봉암 선생님은 저희가 몇 가지 글이나 자료를 가지고 추측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공산주의에서 민족주의로 방향 전환했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는 좀 애매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민족주의자라고 안 하고 또 사회민주주의자라고 또 분석 평가하는 분들도 있어요. 학자분들 중에 조봉암 선생님을. 근데 그런 데서는 이제 여운형 선생님과 그 조봉암 선생님 따님 표현으로는 여운형 선생님이랑 가장 오랜 기간 가장 친하게 지냈다. 그러면서 약간 추측은 되잖아요. 그리고 조봉암 선생님에 대해서 여운형 선생님이 평가한 내용들도 있어요. 뭐 술을 엄청 좋아하시고 그러세요? 잘하시고 또 잘하셨대요. 조봉암 선생님께서? 네. 그리고 시 낭독을 그렇게 즐겨 하셨대요. 어느 자리에서나. 약간 비슷하시잖아요. 여운형 선생님이랑.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더라. 시, 술, 무슨 감성이 풍부해서 뭐 격정적인 상황이 되면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랑 감성이 굉장히 중요하시네요. 아니 제가 네. 어제 저희 가족들 데리고 저기 저항시인 김수영이라고 아세요? 우리 동네에 김수영 문학관이 있어가지고 풀도 알고 우리 김일성 만세 그 김수영 문학관에 김일성 만세 시만 없어요. 그거 없어요. 네. 저 가족들 데려갔는데 특이하더라고. 없는 게 당연하지 뭘 그래. 원래 정부에서.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언제?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하에서 없는 게 당연하지. 근데 거기에서 김수영 시인님을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술 그리고 이 막 열정 온몸으로 쓰는. 근데 김수영 씨는 술 잘 하시게 생겼어요. 그래요? 근데 조봉환 선생님도 사진을 뵈면 근데 저는 그래서 전향이라기보다 그때 여운형 선생님 편에서도 저희가 남로당이나 박헌영 노선에 대해서 뭔가 충돌이 있었다 이런 걸 간단히 언급했는데 이분이 공개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공개 비판은 원래는 박헌영 지도부 남로당 지도부에게 그냥 비밀로 비공개로 의견을 전달하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미군이 압수수색을 해서 조은영 선생 댁을 그 비공개 편지를 공개를 시켜버렸대요. 신문에. 근데 뭐 어찌됐든 그 공개 내용이 뭐 미국이 가필까지 해가지고 뭐 했다 그러는데 100% 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사실 약간 이해가 되는 거야.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이는 그룹화 돼버렸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당시 민전은 좌우 합작을 지향하는 다양한 세력들의 전선 조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너무 많이 침투돼 있다. 이런 것도 문제다. 그리고 박헌영이 그런 지침을 내렸대요. 지역의 민전, 지역의 무슨 기구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다수가 들어가서 다 주도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좌우합작, 단결 이런 걸 추진하는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 너무 독단적이고 너무 좌파 중심적이고 결과적으로는 분열을 양산하는 그런 형태로 보이지 않았나 이런 데서 비판적 입장을 가셨다. 그리고 뭐 종파주의 비판도 많이 하시고 그 글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걸 해설하는 공산당의 해설이 너무나 졸렬했다. 그래서 대중들이 오해나 그 순간 초기에 그런 게 많이 생기지 않았냐. 근데 이것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또 이승만으로 민족주의를 전향하고 이승만 정부의 변절 전향에서 붙었다 이렇게보다는 당신 나름대로 다른 경로를 모색하지 않으셨을까. 남로당과 움직이기는 이 좌우합작 노선에서 그리고 세조국 건설에서 한계가 뚜렷하겠다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제가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는 건 여운형 선생님과 절친이었다고 하니까
뭔가 이런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럼 물론 그 이후로도 그죠? 진보당을 결성하시고 진보당의 이제 그 강령과 정책적 방향이나 평화 통일을 주장하시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정부에 대한 평가나 조봉환 선생님의 한국 전쟁 이후에 걸으셨던 길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뭐 전향 내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김지아의 전향이라든가 김문수 이재호의 김지아 전향. 씨는 노망이라고 그러던데. 네, 노망. 맞아요. 노망에 가깝죠. 그래가지고 뭐 아 김문수 노망이 이재호의 아니라 저 전향. 로망. 로망? 로망. 저는 그냥 노망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 새로운 뭐 방향 전환, 새로운 모색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운현 선생님이 그런 그 단결 정신과 정말 부합한다고 생각했던 게 이분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조봉환 선생님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우리가 시작할 때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사회주의를 했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공산주의를 했지 조선의 독립에 위하지 않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냐 얘기를 했잖아요. 여운현 선생님과 딱 통하는 네. 거잖아요. 그럼 당시 현실에서 조봉환 선생님만의 이승만으로 갔던 게 이승만 정부에 동참을 했던 게 나름의 뭔가 고심 어린 또 결과가 있지 않은가. 근데 나중에 행보를 보면 그게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추측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네. 듭니다. 실제로 조봉환 선생님은 박헌영과 갈등을 해서 이승만 정부로 오시게 되는데 이승만 정부에서는 또 그러니까 이승만의 끈앞을 그래서 무슨 뭐 이기붕이나 뭐 이렇게 되시는 게 아니라 이승만과 이 사실상 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정치 대결을 하게 되시죠. 진보당을 결성하시는 거죠. 진보당 결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954년에 4.4.5입 개헌이 일어나요. 또 나오네 4.4.5. 안올림 개헌. 이 당시가 이렇게 되죠. 48년도에 맨 처음에 재헌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을 만들잖아요. 48년도에. 근데 거기에는 대통령을 2번 하게 돼 있어요. 2번까지 할 수 있게. 48년이니까 4년 뒤에 52년에 또 한 번 해야 되죠. 근데 52년은 전쟁통일, 한국 전쟁. 전쟁통이니까 뚝딱뚝딱 하다가 이승만이 또 됐어요. 근데 56년에 또 하게 되잖아요. 근데 56년 대선에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출마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그게 싫은 거야. 계속 해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한 번 더 하자.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하는 개헌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개헌이 정말 애매모호하게 돼가지고 이것을 처음에는 개헌 3분의 2를 이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개헌 불가라고 했다가 이게 뒤집혔잖아요. 누구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승만의 똘마니 이기붕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4.4.5입 개헌이죠. 반올림하면 된다. 아유. 예. 그래서 이기붕이 아이디어를 내서 해석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개헌 불가였다가 개헌 가능하다. 반올림하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개헌이 돼버렸어요. 야당이 난리가 났겠죠. 야당 의원 60명은 헌법을 사수하자라는 호헌 동지회를 묶었고 그 멤버들이 중심이 돼서 1955년도에 나가서 진보당 창당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1956년이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근데 55년에 진보당 창당 추진위를 묶어가지고 56년 대선에 후보를 출마시키게 되죠. 그 후보가 누구냐? 바로 조봉환 선생님이시다. 그 당시도 당연히 뭐가 나왔냐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가 당연히 논의가 됐다는 거예요. 야, 이게 근 60년 전에 그죠? 범야권 후보 단일화가 야, 정말 참 저 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민주 계열, 야당 계열에는 이제 신익희 알고 계시죠? 네. 실제로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앞두고 급사. 급사하지 않습니까? 신익희와 조봉암 간의 야권 연대 후보 단일화. 거의 뭐 문재인과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를 연상케 하는 어쨌거나 그런 야권 연대가 논의되는 중에 갑자기 신익희 후보가 사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조봉암 선생님이 야권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게 됩니다. 근데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경쟁자는 다 이렇게 의문의 죽음? 김구 선생님, 뭐 신익희 후보, 뭐 또 그다음에 또 조병옥 씨도 그렇게 됐고 정치적 경쟁자를 이렇게. 그리고 조봉암 급성하게? 선생님은 조봉암 나중에 선생님은 처형 사형 사형 나가시고. 선고를 해버리고 이래서 이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특징인지 좀 그러네요. 근데 야권 연대가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복잡한 정치공학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 이승만이 너무 싫어. 그러면 상대 후보는 단결해서 나와야 돼. 너무나 상식적인 이미 60년, 70년 전부터 너무 상식적인 바람이고 요구였다. 이 공학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근데 이때 분위기가 그랬대요. 그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4.19 때 나왔다 그러는데 이때 나왔대요. 이때 민주당에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를 든 거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그렇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고. 그래서 야당 민주당 의원이 유세할 때는 막 20만 명 막 이렇게 모이고 여당 의원이 한 모이지도 않고 여당 의원이 올라오면 막 야유가 쏟아져 가지고 막 이런 구호와 함께 그래서 대다 안 돼서 여당에서 구호를 냈대. 그게 그 갈아봤자 별 수 없다. 되게 웃기죠? 뻔뻔하다 근데. 더 웃긴 건 갈아봤자 더 못 산다.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구호를 들고 선거를 한 거예요. 자유당은. 그러니까 뭐 그만큼 야권의 절대 우세. 그래서 조봉암 선생님이 처음 출마할 때 우려가 약간 있었대요. 야권 표가 분산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야권 통합에 대한 요구. 근데 야권 조봉암 선생님 지지하는 표는 또 분명히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야권 연대가 추진이 된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항상 그러나요? 이때도 신익희 선생이 이제 갑자기 서거를 하시고 자연스럽게 조봉암 후보에게 표가 야권 연대 논의 과정이었고 후보를 양보하려고 하는 찰나였으니까 양보한 찰나였으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결정을 해버린 거죠. 공식적으로 조봉암에 대한 지지는 안 된다. 그리고 뭐라고 지침이 내려가냐면 신익희 추모표를 찍어라. 그래서 신익희를 찍은 거예요. 그냥 개똥 같은 소리야. 진짜. 이 변하지 않는 게 참 반세기가 넘어도 변하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6년 대선에서는 이 진보당이 그야말로 돌풍이랬다는 거예요. 조봉암 스님께서 216만 3,808표. 근데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이야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 국민 얘기하지만 이 당시는 대한민국 전부 다 합쳐도 뭐 2천만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인구 구성을 보면 미성년자가 엄청 많죠. 한 집에 주로 뭐 애기 5, 6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표권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승만조차도 504만 6천 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다 합쳐봐야 1,000만 명이 되지 않죠, 유권자가. 그런데 이승만 정권에 이어가지고 2등을 차지하게 되죠.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에는요 무려 74%를 득표를 했다고 해요. 이거보다 20%가 떨어져 버린 거죠. 야, 이승만 어떻게 되겠어요? 막 가슴이 서늘하지 않겠어요? 아니 신익희도 죽었는데 표가 또 떨어져 버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실제로 보면 신익희에게 던져준 아까 말씀하셨던 무효표 거기다가 기권표 이런 걸 다 합치면 실질적으로 야 이거 누가 승자인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심지어 조봉암은요 대구에서 이승만에 비해 3배나 가까운 득표를 했다는 거예요. 대구가 원래 야도예요. 나 왜 대구만 얘기 하나 했어요? 제가 대구 사람입니다. 네. 이번에도 대구에서 때려 죽여도 새누리당이 실은 40% 가까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0% 이상이. 대구는 분들이. 그죠? 지난 1945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대구에 야도가 있다 강력하게 주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강원도 지역에는 사실상 완전히 이승만 몰표. 그러니까 이승만이 4만 표를 획득해 나가는데 조봉암은 100표, 200표 수준. 근데 이때 보면 당시 내무장관이었던 최인규가 뭐라 그랬냐면요. 강원도에서 나왔던 이승만 90% 지지. 이거는 엄청난 조작이었다라고 실토한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56년 대선에서 선거가 제대로 치러졌다면 그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때 그 조봉암 선생님이 57년도에 책을 하나 내셨어요. 회고록 같은 뭐 내가 걸어온 길, 내가 걸어갈 길 뭐 유명한 건데 여기서 뭐라 그러셨냐면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라는 표현을 이미 그때 하셨어요. 네. 본인이. 그것도 2012년이 아니고 1956년에. 56년에. 네. 그러니까 그때보다 못하네요. 이게 정치 어떻게 해? 지도자들이. 90%라는 거는 사실 수치가 좀 사실 말 안 되지. 그것도 웃겨요. 500만 표 받은 것도 많은 게 아닌 게 그 이승만이 이때 자기가 이제 또 나갈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또 나가기가 민망하잖아요. 자기도 낯짝이 있지. 그래 놓으니까 자기는 뭐 나가지 않겠다. 어떻게 또 나가냐.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뭐 지금 어버이연합 같은 그런 관변 단체들이 시위를 조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행어가 그때 각하 시원하시겠습니까? 유행어 말고 4.4.5입 유행어 이 세 번째 유행어가 있어요. 우이마이라는 게 있어. 소의 뜻, 말의 뜻. 그때 이 사람들이 시위를 하면서 그 우마차 협회가 와가지고 시위를 한 거예요. 그 경교대인가요? 경교장. 경교장 앞에 와가지고 경무대지 경무대. 경무대. 경교장은 어디니? 헷갈렸습니다. 그 경무대 앞에 와서 시위를 한 거야. 우마차 사람들이 우마차가 오고 딴 뭐 그룹이 오고 이런 관변 단체들이 그러면서 우마차도 시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구호를 외친 거야. 우리 소도 우리 말도 각하께서 출마하시길 바랍니다. 해서 소의 뜻 말의 뜻에서 우이마이 이때 이 시위가 매일 벌어진 거예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뭐 각종 기관들 해가지고 이때 시위에 동원된 게 500만 명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런 거죠. 비도 오고 눈도 오는데 자꾸 이러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만하고 이제는 굳이 그런 뜻을 밝히려면 글로 써서 보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글로 써서 보내라는 거잖아요. 이 연판장을 또 3만 명, 300만 명을 조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관변 시위 500만 명, 연판장 300만 명. 근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었어요? 얼마 받았다 그랬어요? 500만. 그러니까 시위에 동원된 사람들 중에도 안 찍은 사람이 알바비 받았네, 알바비. 그럼 알바비 받고 한 거네. 하여간 진짜 웃긴 선거였다 이때가. 근데 어쨌든 이런 조봉암 선생님의 득표율이 이승만 정권에 상당히 위협이 됐던 거는 사실인 거고, 이러면 또 우리 정치 보복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승만 정권에서. 그렇죠. 네. 그렇죠. 또 구호 자체가 그랬고 조봉암 선생님이 신익희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런 걱정을 하셨대요. 조봉암 선생님이 후보 사퇴를 빨리 해버리면 이게 이승만이 신익희를 그냥 두지 않을 거다. 되도록 늦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내셨다 그래요. 테러를 당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신익희 선생이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승만의 정치 보복이 조봉암 선생한테로 집중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신익희 선생 돌아가시고 나선 성운동 아예 못 하셨대요. 테러, 협박 이런 게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표를 얻으신 거죠. 근데 이런 표를 얻는 데서 가장 센세이션하게 바람을 일으켰던 구호가 평화통일 구호였다고 그렇죠. 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평화통일 구호가 왜? 이럴 수 있잖아요. 왜도 아니죠. 지금 생각해도 신선하네요. 지금 이명박 박근혜 한 몇 년 되니까 지금도 신선하죠. 평화통일 이거 신기하네 신선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당시는 이게 김구 선생이 38선을 넘는 그런 용기와 배짱이 필요한 구호였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다 만류를 했대요. 조봉암 선생. 이 구호 너무 세다. 요번에는 그냥 넘어가시자. 이전에도 조봉암 선생님이 이 평화통일 구호에 대한 생각이 50년 초반부터 있었는데 말을 잘 안 하신 거예요. 주변에 동의가 잘 안 되고. 근데 이번 대선 때는 한번 해보자 해서 딱 드셨죠. 그러니까 뭐 전쟁 끝나고도 얼마 안 됐고 매일같이 막 반공 시위, 그것도 막 팔다리 잘려나간 상위 군경들이 막 나타나서 반공 시위 벌어지고 이런데 여기서 평화 통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승만은 그때 뭘 하고 있었어요? 북진 통일을 주장하고 있을 때잖아요. 이승만이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게 공격을 했어. 조봉암 선생을.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소련을 조국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종북공세 이런 게. 종소련 공세군요. 네, 뭐 이랬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때 또 진보당 세력들이 있었죠. 그 진보당을 만들 때 조봉암계가 있고 서상일계가 있는데 서상일계가 같이 안 하기로 하고 떨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민주혁신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보 정당인데도 이 사람들은 여기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단어조차 강령에 아예 안 넣은 거예요. 노선과 정책에. 뭐 이승만 법안의 진보를 한 거죠. 혹시 뭐 국민의 눈높이로서는 아직까지 무리다. 그러니까 이래 놓으니까 조봉암 선생님한테 더 집중이 되는 거. 진보 세력 중에서도 조봉암만 이렇게 주장하네? 나머지는 평화 통일을 안 하는데? 네. 이러니까 집중이 됐다 싶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이승만을 비롯해서 무력 북진 통일을 막 외치고 이렇게 했지만 이게 국민들의 생각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민심이 평화에 있었을 거다. 6.25 전쟁 때 보세요. 38선 이남에서만 150만 명, 그죠?
38선 이남 아까 상위 군인 얘기도 하셨는데 이때 보면은 사회적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군인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시장에 행패다 부리고 아저씨 돈 내놓으라고. 아, 난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이래야 되는데 돈 얼마 못 내놓는겨. 돈 좀 내놓이소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더라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터치를 못하던, 그러니까 군부의 세력이 위세를 떨치던 뭐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민족이 정말 대비극을 겪어서 이산가족, 지금 뭐 이산가족 천만 시대 얘기하는데 그 당시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 벌써 지금도 세월호 사건이 뭐 2년 벌써 좀 있으면 세월호 800일 얘기하는데 이 당시는 어떤 전국이었냐면 6.25 전쟁 800일, 6.25 전쟁 1000일 이럴 때예요 지금. 예. 그 상황에 그런 전국에서 그죠? 평화통일. 왜? 이게 옳으니까. 이게 신념이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평화를 바랄 거니까 하고 던질 수 있다는 거. 아 진짜. 이게 진짜적으로 보면 이승만 정부는 그죠? 완전히 민심은 안중에도 없었다. 아 누구랑 비슷하네. 민심이 강하니까 평화통일 민심이 강하니까 북진통일 주장이 나온 거죠. 왜냐하면 통일 영혼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산가족이 지금이야 뭐 70년 이렇게 지났지만 그때는 막 헤어진 그치. 형제자매, 막 헤어진 부부들 이런 게 얼마나 강했습니까? 통일 염원은 너무 강해. 이래 놓으니까 이거를 받긴 받아야겠는데 평화통일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걸 북진통일로 강하게 틀려고 막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이때 맺은 거잖아요. 이러면서 북진 통일 해내겠다. 근데 이게 60년까지 이어지면서 60년에는 북진 통일 얘기하긴 뭐 하니까 그 조봉환 선생님 그런 거죠. 아니, 북진 통일 할 수 있냐 지금? 할 수 있냐? 하니까 이것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지금이랑 똑같네요. 북한 붕괴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가신 거죠. 네. 이렇게 나가니까 그 다음 논리가 60년대 들어가면서는 이제 선 건설 후통일 네. 하면서 이제 60년대 박정희식 막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어찌됐든 이때 북진 통일론은 이 통일 염원을 그나마 잠재우고 방향을 틀기 위한 뭐 이런 주장이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무력 북치 통일. 그러니까 전혀 민심의 뜻과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조봉환 선생님께서는 진보당으로, 그러니까 자유당이 아닌 진보당. 조봉환 선생님은 창당 과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56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때까지도 아직 창당이 잘 안 되었죠.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봉암계와 서상일계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서상일계가 떨어져 나가고 조봉암계로 진보당이 창당되게 됩니다. 좀 뭐 아쉽지만 이런 통합과 같은 시도는 좀 언제나 좀 필요하다.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참 최근에 통합진보당 결선 과정에 진보신당의 일부 세력들이 통합에 이제 끝까지 뭐 다른 길을 걸으셨는데 그런 부분들과 또 약간 좀 비슷한 면이 있고 어쨌거나 완전한 진보 통합에는 좀 이제 안타깝게도 안타깝네요. 이르지 못하신 게 아니냐. 근데 이때 서상일계랑 같이 통합해서 진보당을 창당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달랐겠죠. 들고 그랬다면 혹시 이승만, 박정희, 뭐 전두환 이런 놈들은 안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좀. 네, 그 대목이 제일 아쉽습니다. 서상일계 민주혁신당과 통합이 됐더라면 다르지 않았을까. 역사에 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근데 진보계가 크지도 않은데 작은 진보계가 갈라짐으로써 뭔가 이승만 정권이 탄압을 하는데 훨씬 쉬운 조건을 제공했다. 사실 서상일계 민주혁신당 이후에 당시에 국민들이 가장 절절한 염원이었던 평화통일 문제를 아예 내걸지도 않은 걸 보면 이거 말고는 약간 사회주의성이 있고 해도 함부로 치지는 않잖아요. 근데 평화, 통일 걸리는 순간 종북이 되는 거니까 이때도 이런 데서 서상일계가 약간 도피를 한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손을 잡고 좀 단결이 반드시 됐다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지금 뭐 최근에 이제 통합진보당 결선 같은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진보 통합에서 이제 뭐 민주노동당 당시 국민참여당 진보신당의 일부가 통합을 추진한 것 자체를 나빴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요. 뭐 해방되고 분단되고 지금까지 좌우 합작 진보계가 손을 잡고 싸워야 된다. 이건 대이고 대세 아닙니까? 이거는 원리고 원칙이고 본성이고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뭐 의견들과 관련해서는 뭐 저는 제 토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러면서 성급하지 않았냐, 조급하지 않았냐,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전 토론해 볼 수는 있다. 그럼요. 실제 뭐 이거를 다 뭐 세 개가 뭉쳤으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세 개가 뭉쳐서 세 개로 살아버렸으니 그런 면은 아쉬움은 있지만 진보 진영의 단결이라는 대의가 훼손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통합진보당 그렇게 창당하던 당시에는 뭉치는 게 좋다. 그리고 또 더 큰 덩어리로 그래야 힘이 된다. 이런 의견들에 좀 동의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또 지역에서 또 그리고 또 이후에는 통합진보당 당직자로도 활동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저는 그때 너무 사는 것 같고 가슴도 뿌듯하고 긍지가 되고, 국민들이 진보정당은 10%가 넘는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진보정당 운동 이래서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보람도 됐었고. 네, 그랬습니다. 실제로 진보 활동하는 사람들 쭉 만나 뵈면 대체로 보면 대중들로부터 이제 인정받을 때, 그리고 대중들이 아주 좋게 평가해 주실 때, 그리고 또 뭐죠? 우리들의 활동이 진보 운동의 폭을 더 넓히고 진보 운동의 새로운 영역을 창출해내고 만들어 나갈 때, 새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좀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럴 때 주로 보면 야, 이 운동하는 재미가 있다. 응? 이를테면은 뭐 저희들도 팟캐스트 지금 라디오 반민특위 시즌 2요. 근데 하던 거 따라하고 있어요. 근데 좀 우리도 한번 새로운 뭐 방송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죠? 새로운 좀 저변을 열어내면 아우 좀 뿌듯하잖아요. 좀 저는 운동의 묘미도 그죠? 이렇게 좀 큰 통합과 그리고 전체적인 이렇게 세력의 확대, 그리고 뭔가 활동의 좀 강화, 역량 강화, 국민들과의 그런 괴리감을 더 줄이는 것, 그런 부분에서 진보 운동의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뭣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진보정당의 첫걸음을 떼셨던 조봉암 선생님의 진보당, 저희 통합진보당이 약칭 진보당이었었는데 원조 진보당은 어땠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누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진보당이 그 개회사 때 조봉환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무엇을 언급을 하셨냐면 구체적으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남북통일, 그래서 민주평화통일을 먼저 이야기했죠. 민주적으로 통일하자, 평화적으로 통일하자. 두 번째는 이건 좀 주목되는 표현 같아요. 인민민주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은 이제 87년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의거한,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이제 합종으로 되는 이 통치 이념 체계가 대한민국 체제가 되는데, 진보당 당시에 인민민주주의, 이것은 어찌 보면 약간 좀 사회민주주의와 유사한 면이 좀 느껴지는 거죠. 여기에 입각한 정치를 실현해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민생을 중시하고 시민을 중심으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세 번째로는 이건 더 충격적이죠. 계획경제 체제를 통한 민족 자본의 육성이 필요하다. 계획경제를 하겠다. 야, 완전 거의 뭐 이것은 그죠? 사회주의가 하는 계획경제 아닙니까? 네 번째로는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해서 모든 인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다섯 번째, 교육제도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느냐? 교육의 국가보장, 이것을 실시하겠다.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겠다. 야, 상당히 지금 보면 21세기의 통합진보당의 정책과 구상을 원만하게 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일부 내용에서는 계획경제 이런 부분은 더 나간, 그렇죠. 이거는 이 개회사만으로 이 진보당은 지금 돌아오면 해산이 됩니다. 맞아요. 이 개회사만으로 뭐 인민민주주의 표현도 그렇고, 우리 계획경제체제를 시도하려고 하셨다는 거, 그러면서도 좀 특이한 건 또 민족 자본을 육성하자, 이런 부분을 보면 또 현실에 맞는 유연성, 뭐 대안 제시 이런 것도 있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조봉환 선생님이 또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더라고. 옛날 글들을 보면 피해 대중을 위한 진보 정치를 해야 된다. 피해 대중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해야 된다. 피해 대중의 전의가 돼야 된다. 우리가 피해 대중이 진보 정치로 나서는 데서. 그래서 피해 대중 이 표현을 진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국민들의 삶 이런 부분으로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또 그 표현 중에 피해 대중이 누구냐라고 적시를 한 글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그 예전에 한국 정쟁 당시 민간인 학살자들 있잖아요. 네. 학살 당한 사람들. 보도연맹. 네. 이런 피해 대중이 있으면 안 된다 앞으로. 근데 이 표현은 우리도 90년대나 들어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보도연맹 네. 문제나 이런 거를 민간인 학살 문제를 80년대는 얘기를 못했어. 근데 이미 이 당시에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상일계가 무서워서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지. 무서워서. 예, 조봉암 선생이랑 같이 있으면 죽겠구나 언젠가. 근데 실제 이 계획경제 체제 있잖아요. 이것도 저희들 언뜻 보면은 야 이거 소련의 무슨 뭐 협동농장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시면 불과 몇 년 뒤에요. 박정희 뭐였습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했잖아요. 경제계획.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도 보기에 따라 다른 건데 이승만 정부는 경제에 대한 계획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또 박근혜 정부랑 비슷하네. 창조경제 어쩌고 하는데 뭔가 뚜렷하게 뭘 하겠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뭐 이거 해보자. 뚜렷한 거 하나가 있구나. 노동자들 자르는 거. 그 하나 있긴 하네. 또 있어요. 북한과 절대 대화하지 네. 않겠다는 거. 아니, 경제에 대해서. 근데 어찌나 워낙에나 이승만 정부에서는 경제와 관련해서 너무나 무계획적이니까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 계획 경제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박정희 정부와는 또 차이가 있죠. 뭐냐 아까 이 순결란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박정희 정부는 계획 경제를 통해서 이 외래 차관을 받는 외국의 자본, 그러니까 한국의 재벌 같은 기형적 그런 자본을 만들었지만 조봉환 선생님은 민족 자본을 육성하자. 이게 박정희 정부와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이 당시는 1950년대예요. 1950년대가 뭐냐면 전 세계에 요즘 세계 어떻습니까? 요즘을 보면 이른바 브릭스라 그래가지고 브라질과 그리고 러시아, 인도, 중국 이런 나라들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좀 주도하잖아요. 근데 1950년 이 당시는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던. 그러니까 이제 49년도에 중국이 넘어가고 그리고 베트남과 인도차이나 반도도 넘어가고 아시아 지역에 제3세계 운동을 하면서 사회주의가 좀 퍼져나가도 아프리카나 국가들이 하나 둘씩 이제 완전 독립을 쟁취하면서 사실상 하나의 제3세계라는 새로운 이 지형을 열어나가던 그 50년대 후반 국제적으로 보면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던 시절이었고 뭔가 좀 대세처럼 그렇게 이야기되던 시절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는 1990년대에 동구권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후에 좌파 진영에서 소련이 망하다니 나의 노선을 바꾸겠어. 왜 소련 따라가는지 모르겠어. 어쨌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오늘날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주의의 여러 대안 이론들이 막 엄청나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50년대 당시에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식도 그랬을 것이고 또 진보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인식도 그러셨을 것이고 사회주의라는 데에 대한 시각도 오늘날 우리들과는 많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네. 뭐 역시 진보정당 정신은 좀 자고우면하지 않고 정도를 걷고 이런 용기와 배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당시 뭐 전부 북진통일 얘기하고 이랬던 시기인데 평화통일은 어찌 보면 매우 용감한 행동이 아니었나. 이것도 역시나 국민들을 사랑하는 데서 나왔던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좀 되돌아보면 언제나 국민 편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권의 탄압이 집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봉환 선생님 결국 어찌 되셨는지. 이번에 우리 경계녀님이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을 하셨는데 국민에 대한 사랑. 제가 이번에 우리 라디오 반민특위를 정말로 이제 애청자, 그러니까 즐겨 들으시고 계속 들으시는 애청자 한 분을 만나뵌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요? 있습니다. 그 김구 편, 여운형 편, 그리고 이제 김원봉 편 여러 편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런데 라디오 반민특위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들 같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는 주로 얘기 다룰 때 신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진보 활동에 대한 어떤 이제 긍지와 믿음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보면서 얘기했는데 청자분들, 우리 방송을 이제 즐겨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반트 방송에 나오는 인물들 공통점이 뭐겠냐고.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예. 근데 오늘 김기래님이 바로 딱 요점을 찍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좀 그게 기본에 깔려 있는 거죠. 깔려 있으니까 통일도 추진하는 거고, 깔려 있으니까 진보 정치도 하는 거고. 그렇죠. 목숨 네. 걸고 방북도 가시는 거고. 그래서 조봉환 선생님 어떻게 되셨나요? 알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승만 정부로부터 완전한 탄압을 받으셨죠. 이른바 간첩으로 그렇게 이제 몰리셨습니다.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1958년입니다. 1958년 2월 20일에 육군 특무부대, 그러니까 이때는 국가정보원도 없고 중앙정보부도 없던 시절이에요. 중앙정보부는 박정희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1950년 되니까 이때는 주로 이제 간첩, 대공 사건들을 군이 담당을 했는데 육군 특무부대는 양명산 사건이라는 사건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조봉환 선생님께서 양명산과 접선해서 북한과 접촉을 했고 북한으로부터 정치자금, 공작금을 받았으며 북한의 지령에 따라 간첩 행위를 했다 라고 하면서 조봉환 선생님을 정격 체포하게 됩니다. 그 양명산이가 이제 그 남쪽의 폭파 공작 부대에 HID라고 그때 있던 거기 소속이었어요. 그리고 CIC 미국 방첩대와도 연계가 있다는 사람이에요. 양명산. 그래서 양명산한테 조봉환 선생님이 속았다, 당했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명산이 옛날에 이제 조봉환 선생과 감옥살이도 1년간 같이 한 인연이 있고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양명산한테 돈을 받으신 거 때문에 이제 조봉환 선생님이 북한 공작금을 받았다 이걸로 털리신 거잖아요. 네. 털렸어요. 네. 사건이. 그래서 양명산이 뭐 미국의 지령, 정부의 지령을 받고 이런 사건을 공작해낸 거 아닌가 이런 평가가 제일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진보당 사건에는 이 바다 냄새가 심하게 나요. 빠드 냄새. 예, 미국 냄새가 물씬 풍겨오죠. 실제로 진보당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구구 단체들, 구구 보수 단체들의 행각도 이것도 또 어찌 보면 통합 진보당 사태와 좀 유사성이 있어요. 그 헌재 앞에서 그 매일같이 그 할아버지도 어디 할아버지죠? 어버이 공복 연합. 어버이 할아버지. 연합부대. 아니 어버이 고엽제 연합 전후에. 아니었어요. 다 고엽제 전후. 고엽제 전후에. 헌재 앞에서. 네. 여기가 훨씬 약간 보기에 딱 가시적으로 네. 위력적이잖아요. 과격하잖아요. 앞에 봉고 한 40, 50대 쫙 서 있고 그 뭐 헌재 앞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뭐 당사에도 계속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죠. 그런 여러 차례 다 어디 통합진보당가요? 예, 통합진보당 당사에 와서 군복 입고 12층에 난입해서 당직자들이 부상 당하는 일도 있고 이랬습니다. 저도 책상 던지고 그 얘기 그래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통합 진보당 당사에 어떤 괴청년이 화인병 들고 와가지고 청년은 아니에요. 아 그래. 예, 노인이에요, 노인. 네,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네. 제압당하고 그런 과정도 있어요. 그런 근데 일이 여러 차례 그때 보면 있었습니다. 정보기관이 사건을 터뜨려서 만들면 이것을 극우 단체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으쌰 문제를 해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그렇게 되면 법원이 마치도 못 이기는 척 이제 중형을 때리는 그런 이제 케이스를 가는 거죠. 당시에 50년대죠. 진보당 사건이 나자 처음에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난리가 났대요. 극우 단체들, 테러, 협박, 습격. 야, 법원 습격도 했어요 그때. 그죠. 법원 습격. 실제로 보면은 사실상 이 진보당에 대한 탄압 이거는 극우 단체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1959년에 끝내 그죠? 이승만 정부는 조봉암 선생님에 대한 사형을 집행합니다. 교수형이 처하게 되죠. 그 재판장이 그때 친한 사람한테 그랬대요. 아 이게 별 사건 아닌데 정치 사건이라서 자기 딴에는 세게 때린다고 5년을 때렸는데 그런데 갑자기 막 극우 단체들이 이 재판장 죽여야 된다 빨갱이다 난리 치니까 자기도 당황하고 섭섭하고 자기 딴에는 5년을 세게 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승만이 뒤집어서 결국 사형으로 만들었죠. 이때 검찰도 진짜 비슷합니다. 검찰도 지금 검찰이랑 비슷한 게 그 진보당의 평화통일로는 북계의 남친구라고 단정하죠. 그리고 이걸 엄단하겠다는 걸 선포해요. 법원이? 예. 검찰이? 아니, 검찰이. 그러고 나서 이제 바람잡이가 되는 거죠. 이게 스타트죠. 그 다음에 조봉암은 공작금과 지령문을 수수했다 하면서 아까 이 양명산한테 돈 받은 돈 양명산이 불었겠죠. 여기에 이 공작금에 또 지령문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퍼뜨리기 시작하죠. 발견은 안 됐죠.
그리고 조봉암 집에서 불원 문서가 나왔다. 이것도 발견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지령을 실천하기 위한 7인위원회라는 게 진보당 내부에 있다. 무슨 음침한 비선 조직처럼 음침한 게 있다. 근데 있긴 있었겠죠. 뭐냐면 통합진보당 때보다 훨씬 힘들 때예요. 이때는 진보당 당원이라는 거, 진보당의 조봉암이란 대표는 있지만 진보당의 조직 체계 이런 걸 오픈을 할 수가 없었어. 왜? 그랬다가는 다 뭐 서북청년단, 뭐 대한청년회 이런 데 와서 바로 협박 테러로 난리가 나니까 어디 동네 가서 저 진보당 당원이요. 민주당 당원이라도 테러를 당한 시대였잖아요. 그럼 진보당이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운영이나 이름도 약간 가명을 많이 썼다 그러더라고. 이 당시에는. 거기에 진보당 무슨 간부 뭐 홍길동 하면 홍길동은 작살 나니까 가명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요 약간 뭐 대표급들의 모임들이 있었겠죠. 7인위원회도 있었고, 그리고 서울 모임이 있고 지역 모임이 있고 이런 게 뭐 7명일 수도 있고 8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다 밝혀진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때는 이런 걸로 여론몰이를 했다. 여론몰이를 해서 뭐 나중에는 근거 없음이 됐지만 그렇게 검찰이 몰아갔다. 이것도 아까 곽 박사님 얘기했던 대로 내라는 뭐 통합진보당도 내라는 뭐 결국 무죄 받았잖아요. 그 전엔 뭐였습니까? 뭐 폭탄 사제 폭탄을 만든다. 뭐 불온 문서가 뭐가 한전을 있다. 어떻게 하느니 저떻게 하느니. 그리고 군사 훈련한다. 막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군사훈련. 그럼 등산도 못 가게. 등산했다고 군사훈련이라 그러고 압수수색할 때 밥통의 사용설명서를 압수해 갔는데 그게 이제 전기밥솥으로 사제폭탄 만든다. 인터넷으로 한전의 주식을 부인이 갖고 있어서 한전을 검색을 한 거죠. 부인이. 그랬더니 이제 한전을 폭파시키려고 한전을 검색했다. 뭐 이런 근거 없는 무죄 추정의 원칙도 지키지 않고 마구 수사 결과를 국정원이 막 그 정보를 막 유출을 한 거죠. 언론은 또 무차별로 받아쓰고. 그래서 지금도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국민들 많거든요. 쟤네가 한전을 폭파시키려고 그랬다. 전기밥통으로 뭐 폭탄을 만들려고 했다. 조심해야겠네. 저 맨날 다음 어디 목적지 갈 때 지명 검색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제. 다음에서 검색하면 어제는 박유천 검색했는데. 어제 박유천 검색. 도저히 뭔지 페이스북만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수사건이지 그래갖고 네. 박유천이 유명한 애야? 그래서 박유천 미키우천 몰라? 미키우천? 몰랐어요. 박유천이 어떡해. 엉망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다고. 거기 전진도 있고 꽤 전진? 있냐고. 저희 부인이 뭔 소리냐고. 거기를 그건 신나고 네. 그거 정도는 알죠. 그건 그래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헷갈렸어. 동방신기는 안 유명했잖아요. 동방식이 엄청 유명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오빠들 진짜. 알겠습니다. 네. 아니, 실제로 이승만의 독재가 이렇게 펼쳐지면서 조봉암 선생님 결국 5년을 때렸다가 결국엔 사형을 때렸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굳이 죽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여기서 가장 본질적 유사성이 나옵니다. 통합진보당이 2012년 4월 총선에서 13명이 당선이 되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정권을 인수를 받고, 근데 13명 딱 보니까 2013년 초 이때면 이제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약간 분란 생기고 이럴 때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13명이 당선된 거예요. 얘네를 그냥 뒀다가는 다음 총선 때는 어떻게 되지? 얘네를 그냥 뒀다가는 다음 대선 때 어떻게 되지? 얘네를 그냥 뒀다가는 지방선거가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늘면 늘었지 줄진 않을 거잖아요. 늘어도 1, 2, 3, 4로 늘지 않을 거랍니다. 2, 4, 8, 16, 32, 64 교섭단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늘어가는 게 불보듯 뻔해 보이는 거예요. 안 건드릴 수가 없었다. 이때도 조봉암 선생님 진보당도 똑같았습니다. 58년도에 총선, 그땐 총선이라 표현 안 했어요. 의원 선거인데, 야 얘들을 대선 때 바람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야 진보당 약진하겠는데? 근데 진보당 공약이 다른 진보당 공약과 달랐죠. 평화 통일이 있어 버렸잖아요. 얘네는 용납할 수 없는, 조봉암을 죽이더라도 진보당을 해산하더라도, 이때는 뭐 진보당 해산하는 게 약간 쉽긴 했더라고요. 법원이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 해산할 수는 있었다고 하는데, 약간 그런 배경이 가장 결정적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 그러니까 진보당 50년대 진보당을 보면 통합 진보당이 이게 오버랩되는 게 오버랩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쌍둥이 사건 같아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요, 이 당시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민주당이 진보당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공격에 함께하더라. 그 당시에
조병옥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게 또 유명한 발언이 있잖아요. 민주당의 전문 발언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큰일이다. 그죠? 정부 당국의 이런 이야기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큰일이다. 라고 하면서 군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똑같네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왜라는 뭐? 만약에 사실이라면 큰일이다. 근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지금. 매우 논리적인 표현 같지만 네. 본질적으로는 무서운 거잖아요. 조봉암 당수가 구속이 되고 조봉암 당수가 사형까지 바로 집행되는 걸 보면서 조병옥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나도 이승만이 죽일 수 있네. 빨리 여기서 조봉암과 다른 배를 타야지. 다른 색깔을 입혀야지. 본질은 결국 이거 아닌가. 그렇게 백날 첫날 박근혜 욕하다가 박근혜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을 시켰어. 그럼 갑자기 박근혜 욕은 안 하고 통합진보당 수사를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뭐 결과 나오고서도 헌법 안에 진보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 이게 논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니까. 헌법 안에 진보, 헌법 밖에 진보 이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박근혜랑 싸울 거냐 말 거냐 야권에서 이런 데서 결국 이 역사가 바뀌지 않는 건가? 뭐 역사를 보다 보면 반복된다는 느낌이 크게 듭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사형이 선고를 당하셨는데 조봉암 선생님 이걸 초연하시다고 표현해야 될까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대로 좀 읊어보겠습니다. 법이 그런 모양이니 별 수가 있느냐. 길 가던 사람도 차에 치여 죽고 침실에서 자는 듯이 죽는 사람도 있는데 60이 넘은 나를 처형해야만 되겠다니 이제 별 수가 있겠느냐. 판결은 잘 됐다. 무죄가 안 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정치란 다 그런 것이다. 나는 만 사람이 살자는 이념이었고 이 박사는 한 사람이 살자는 이념이었다. 이념이 다른 사람이 서로 대립할 때에는 한쪽이 없어져야만 승리가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를 하자면 그만한 각오는 해야 한다. 정치를 하자면 그만한 각오는 해야 한다. 와, 정말 많은 짧지만 정말 그 평이한 단어와 표현들이지만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념이 서로 다른 사람이 대립할 때는 한쪽이 없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저는 없어지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새누리당이? 그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없어지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 듣자니 조봉암 선생님이 이 진보당 사건 났을 때 처음 이제 뭐 해외로 도피할 수 있는 뭐 시간적 여유라던가 뭐 이런 것들 동지들이 도와주는 것도 있었고 이랬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뭐 자기 발로 가서 자수를 하는 자수는 아니죠. 본인 발로 이제 걸어 들어갔던 자진 출두했던 이승만 정권의 공안 당국 속에 그렇게 갔던 게 있는데 역사에 이놈들이 왜곡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조봉암 당수가 연행되고 잡혀가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따님이 지금 살아 계시거든요. 따님이 이분이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아버지는 잡혀간 게 아니다. 찾아가신 거다. 진보당을 탄압하니까. 실제로 진보당 사건이 터지고 바로 이제 주변의 동료들이 그죠? 이번에 선생님 이번에 붙들려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 어렵다. 준비를 최대한 해서 해외로 망명을 하시는 게 어떻게 했냐. 망명도 권유하고 그랬는데 조봉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내가 망명을 한다면 어느 나라가 날 받아주겠냐. 여기는 사실 미국으로의 망명도 안 되는 거고 미국이야 이박스 편인데 설사 해외로 탈출한다 해도 그죠? 내가 해외로 가버리면 나의 걸린 혐의들 그러니까 변호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 군 특무부대가 발표했던 간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들 이게 사실이 돼버리지 않겠냐. 이게 사실이 되고 애꿎은 당원들만 희생될 것이 아니겠느냐. 설마 이 박사가 그죠? 나를 죽이게 하겠느냐. 선거가 끝나면 내주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자진 출두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죽이기야 하겠냐라는 마음으로 가셨지만 뭐 어쨌든 당원들이 희생될 거 아니냐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또 남네요. 당원들 위해서 어쨌든 당원들이 탄압받는 거를 막기 위해서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고 이런 거 보면 좀 자기 자신이 아닌 조봉암 선생님도 당원과 또 뭐 조국 이게 다 국민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일찍 많이 가셨죠. 많이 가셨고. 근데 뭐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찍 가시는 게 의로운 사람들이 이분들이 아까 국민을 사랑해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사랑하니까 일찍 가셨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맞는 면이 있어요. 그냥 국민의 운명이 이 당시 50년대 우리나라 국민들 민중들 운명이 이미 그랬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은 여기서 초연해질 것 같아. 어차피 그런 표현도 있으시잖아요. 그 조봉원 선생님이 길 가던 사람도 차에 치여 죽고 자다가도 죽는데 그게 은유적으로 표현하셨지만 국민들이 그만큼 힘들고 각박하고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한다는 사람이 이 정도가 뭔 대수냐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미국 망명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 보면서 약간 그랬어요. 미국 애들이 또 외교문서 약간 남겨놓은 거예요. 진짜 얘네 얍삽한 참 교활하다고 생각해. 얍삽 수준은 뛰어넘는 것 같고 외교문서에다가 한국 그 이승만 정부 외교부에다가 의견을 줬다. 미국이 뭐라고 줬냐, 이거는 조봉암 사형 결정은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이다 라고 언지를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꼭 이런 자료들이 꼭 끼어 남아있어. 그러면 어때요? 미국이? 면죄를 받는 거죠. 마치 미국이 조봉암 선수 사형을 반대했던 것처럼. 근데 이게 개뻥이라는 거예요. 이 외교문서를 그 외교부 장관한테 언지를 준 게 언젠지 알아요? 사형 당하고 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러는 거 외교문서에 남아있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헷갈리지. 미국은 항상 독재를 약간 반대하는 게 있구나. 개뻥이라는 거죠. 미국이 몰랐겠으면 막으려고 했으면 막을 수 없었겠는가 이 당시에. 근데 하여간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사람들은 조봉암 선생 미국으로 망명하시면 되지 않을까.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대표님, 주권방송에서 샴푸를 공동 구매한다면서요? 네,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천연 한방 샴푸 100세트를 한정 공동 구매하고 있습니다. 네, 천연 한방 샴푸라고요? 경피독이라고 들어보셨죠?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독인데요. 피부를 통한 흡수는 매우 빠르고 해독이 되지 않아서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샴푸, 바디워시 등에 있는 합성 계면 활성제, 증점제, 방부제들이 다 피부에 흡수되는 독입니다. 방부제, 증점제, 산도 조절제를 사용하지 않고 한방 샴푸는 유익한 미생물과 천연 약재, 추출물을 사용하여 만든 샴푸입니다. 그게 그렇게 좋나요? K의 미생물을 사용해서 두피에 기생하는 모낭충, 피등균을 감소시키고 천연 방부 효과가 있는 정향과 계지를 사용해서 피부 트러블이 거의 없습니다. 네, 탈모 방지 효과도 있다면서요? 천연 약재 추출물을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머리카락이 덜 빠지게 되고요. 모발이 풍성하고 또 윤기가 있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주권방송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누르시면 주문소로 이동합니다. 주문하시고 입금하시면 바로 롬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천연 샴푸 공동 구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벌써 조봉암 선생님 그렇게 어쨌든 사형을 당하신 지 55년 이상이 흘렀어요. 근데 이제 사후의 복권 과정을 보면 굉장히 늦게 복권이 됐죠. 2007년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지나면서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수정리위원회가 진보당 사건과 관련해서 이승만 정권의 반인권적 정치 탄압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국가의 유가족에 대한 사과, 독립유공자 인정, 판결에 대한 재심 등을 권고를 했고 그래서 2011년에야 대법원에서 이 혐의에 대해서 전원 일치로 무죄가 선고돼서 사후에 복권이 됐는데 이렇게까지 이 사후 복권이 힘들었던 이유는 뭐죠?
아니 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일정한 뭐 김영삼 정부가 문민 정부도 이야기하고 뭐 김대중 정부 지난번 DJ께서 이제 방북 6.15 선언도 시대도 열어내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조봉암 선생님은 정말로 꽤 이제 역사 규명이 상당히 좀 뒤늦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 북한에서는 그죠 조봉암 선생님을 애국 열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감요를 설치했다 그러죠. 사실 이제 서울에서 처형당하셨기 때문에 시신이 북한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가짜 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조봉암 선생의 묘 이렇게 설치도 하고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 그렇게 되면은 북한에서 조봉암 선생에게 고 조봉암 해서 조국 통일상을 이렇게 뭐 시상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 버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조봉암 선생님을 대해서 완전한 역사적 복권을 이루지 못하는 게 혹시 북한이 먼저 조봉암 선생님을 이렇게 추모를 하고 기념을 해서 따라하면 종북으로 몰릴까봐 그래서 하는 건가? 아니 그러면 북한에서 뭐 이순신 장군 뭐 이렇게 뭐 만들어 놓고 이러면은 뭐 우리도 이순신 장군 이제 못 훌륭한 분이라고 못하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거는. 근데 그런 것도 있죠. 여운형 선생, 김구 선생보다 조봉암 선생님이 더 이승만과 눈에 보이게 대척점에 딱 있었던 사건 장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해방사는 복잡하잖아요. 근데 건국사는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건국사에서 정면으로 딱 치고 들어간 인물이 있는 거죠. 조봉암이라는. 그게 그런 데서 실제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지금 이승만 건국 대통령 얘기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뭐 어찌됐든 먼저 가셨지만 선생님은 민족을 향한 그분의 열정과 사랑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9 혁명 때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라는 거는 선생님이 그 구호를 들고 싸우다가 돌아가신 지 2년 만에 이 구호가 나온 거잖아요. 이걸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딱 조봉암 선생님의 바통을 다시 이어받고 4.19 때 바로 들고 나오신 거다. 이런 87년 6월 항쟁 국면에서도 다시 한번 또 이런 잠재돼 있던 통일 열기가 다시 터져 올랐고 이게 뭐 가셨지만 꽃은 다시 핀다? 피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북으로 숙청당한 정당이 58년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과정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통합진보당도 해산됐죠. 네, 이건 좀 역설적일 수가 있는데 진보 활동하는 진보 운동가들에게 탄압과 견제, 상수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두드려 맞잖아요. 진보 운동이 정권의 탄압을 이겨내지 못한다. 탄압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이제 굴복한다라는 게 별로 말이 되지 않아요. 어찌 보면 그 반대로 수많은 진보 인사들이 실제로 또 진보 운동이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는 것은 탄압에 의해서만이다. 라기보다는 내부의 분열 그리고 갈등 내지는 회유에 의한 이제 분열 이러한 분열의 면이 좀 더 우여곡절을 겪는 데 더 많은 요소를 차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통합진보당이 결국은 이렇게 해산이 돼버리고 그렇게 정말 많은 한국 사회에 이제 파장을 일으켰지만 지금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은 한때 통합진보당의 동지를 자청하던 그런 분들이 진보당과 그리고 이제 진보당의 당원들을 진보의 이름으로 진보당을 공격했기 때문이 아닌가. 밖에서만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안팎의 협공이 되는 거죠. 진보당의 실제 내부가 이제 분열되니까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고 진보당을 믿어야 되나 정권의 말을 믿어야 되나 정권의 말에 이제 신뢰가 생겨버리는 역설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저기 국민의 시각에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결국은 해산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권의 탄압과 더불어서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그죠? 진보당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회초리를 맞았던 부분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흔히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물리적 통합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당시의 진보신당 이렇게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 화학적 통합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진보 진영이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는 뭐 통합진보당에 몸을 담고 당직자로 있었던 저한테는 굉장히 뼈가 아프고 많이 반성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힘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국민적 열망을 그대로 국민의 요구를 받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반성과 성찰하는 시간을 좀 저 나름대로는 좀 가지고 있고요. 근데 변명을 또 드리자면 이게 통합진보당 잘못으로만 볼 수 있는가? 잠깐만. 그 경계녀는 그러면 무슨 파예요? 민노당 파예요? 예, 저는 민주노동당 참여계예요? 아 그래? 네, 모르시는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민주노동당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뭐 예. 가장- 민주노동당 파라고 하면 좋은 거예요. 예. 그럼요. 민주노동당이 거의 뭐 좌우합작이 잘된 모범적인 정당이었는데 그랬죠. 그래서 저도 쉽게 묻어가시려고 민주노동당에 그러네. 몸을 담고 있다가 통합진보당이 이제 같이 이렇게 합당을 하고 이러면서 더 큰 진보 정당을 만들어 보자.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힘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저도 통합진보당에서 같이 함께 했었고, 그러나 또 좀 변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어쨌거나 통합진보당이 2012년 당시 총선 당시에는 국민들한테 희망을 줬다. 그랬기 때문에 10%가 넘게 득표를 했었고, 무려 400만 이상의 국민들이 진보당을 지지를 해주셨잖아요. 이 당시 진보가 국민들의 희망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 제론의 여지는 좀 없다고 굳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민노당계네요. 그러니까요. 왜 모르는 것처럼 2002년 얘기하시냐고요. 초에 입당했어요. 네, 곽 박사님 민노당계예요? 네, 저도 아마 민노당 게임입니다. 언제 입당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런 걸 뭐라 아 그러죠? 근데 정말로 잘 모르겠어요. 이 페이퍼 당원인가? 제가 통합진보당은 제가 당원이 확실하고 네. 예, 당비를 냈으니까 민주노동당은 당원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때 2002년 대선 전에 그 엄청 많이 입당했어요 그때 저희 세대들이 저도 학생 때 그 당시 입당했습니다. 정당 사업 잘 안 하다가 저희가 2002년 대선 되면 저는 입당 안 했어요 그때. 어, 예, 저는 입당했으면 아마 2005년 이후에 그래서 사회 활동을 하겠다라고 생각한 이후에 아마 입당하지 않았을까 싶고. 이건 좋네요 민노당계. 어감도 별로 나쁘지. 근데 그때 통합진보당 만들 때 얘기도 있었잖아요. 민주노동당 사실 노동당 이거 좀 너무 수위가 높지 않냐. 노동당이 뭐냐 노동당. 북한의 당이 조선노동당 아니냐. 아니 민주노동당. 왜 그러세요? 지금 진짜 그냥 노동당도 있는데. 아 그렇죠. 지가 그렇군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사실 통합진보 이게 약칭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데 통합진보당도 진보당이라는 약칭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론에서 계속 통진당 그랬단 말이에요. 진보당이라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아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저도 통진당이라고 써요. 그 왜냐하면 잘못된 사람들이 근데 언론이 그렇게 만약에 만든 그 거라는 정당이 거예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면 정당을 주체로 해서 이름을 다시 개선시켜서 바꿔낼 수 있는데 인식을 이미 그렇게 국민들 대다수는 악의가 아니라도 통진당이라고 부른 사람이 그러니까요. 많아졌다. 그거를 언론이 아무 의미 없는 통진당 이래 버리니까 많은 각인이 그렇게 통진당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가 그때 있죠. 당시에 의미가 없어요. 통진당이. 제가 통합진보당 이제 대변실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아침에 신문을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통진당이라고 쓰는 언론사들한테 저희 약칭이 진보당이에요. 등록증 이제 정당 등록증 보면 통합진보당 가로 열고 진보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문도 보내고 막 여러 차례 했는데 잘 개선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일부러 의미 없는 어떤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단어로 통진당 거꾸로 보여 진통이잖아요. 진통. 진짜 여기 있는 머리 아파. 그런 뉘앙스 나죠. 그거 같지 않습니까? 열린우리당. 언론이 집요하게 여로당이라고 했잖아요. 뭔가 절떨어지는 그런 이미지를 치며 넣는 거잖아. 이건 그럼 제가 당한 거네요. 언론 그거는. 공세인 거죠. 이거는. 네. 그래서 저는 약칭을 잘 안 쓰고 그냥 예, 그죠. 통합진보당 이렇게 진보당 쓰죠. 뭐 이렇게 네. 쓰는 것이 맞고 진보당이라 그런데 쓰면 못 알아들으시니까. 아니 사실은 워낙에는 진보당이라고 언론들도 조선일보도 처음에는 진보당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하셨었구나. 그런데 이제 그
종북 공세가 시작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그들은 통진당이라고 쓰고 우리는 아무리 우리 진보당이요 해도 잘 개선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진보당이라는 이미 이제 복권이 된 진보당이라는 거를 써주기 싫었다는 거죠. 의미 없는 말로 부르고 싶었던 거죠.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통진당이 아닌 진보당, 두 번째 해산은 당했지만 진보당으로 남고 싶습니다.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게 놀리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 느낌 때문에 더 안타깝네요. 막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게 사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서 실제. 근데 저는 아까 조봉환 선생님이 진보당 얘기도 다뤘지만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내적 요인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진보당을 다시 재건해서 잘하기 위해서도 이 내적 요인을 저는 9월 18회 이후로 보고 혁신해내는 게 저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것과 전혀 또 별개로 통합진보당을 왜 해산시켰느냐, 박근혜 정부가. 여기에 그렇죠. 또 진보당이 갈 길이 너무 뚜렷하게 있다. 조봉암 선생님이 진보당의 평화통일의 기치를 들고 56년 대선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해산이 된 것처럼 통합진보당도 누가 봐도 평화통일 6.15 14선언 이행을 전면할 정치 세력들이 모여서 2012년 총선 때 13석이라는 의석수를 획득하면서 저는 위기감을 극단으로 몰아갔다. 이런 데서 향후 국민들의 바람도 이런 거에 있었다. 민주당 지금 야권이 체질 개선, 세력 재편이 돼야 된다. 그런 데서 진보당은 진보라는 이름이 새롭다기보다 새로운 세력이니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적이라면 야당답게 싸워주지 않을까, 적이라면 이 극우 보수 반통일 반민족 정권 치하에서 우리와 함께 딱 전진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나. 그러면 이 기대를 받아안는 그릇을 다시 만들어내야 된다. 전 이런 게 오늘의 가장 큰 저희 교훈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향후에 이 진보 정치의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전 그 이유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과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진보 정당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진보 정당들이 제각각 많이 흩어져 있는데 서로 간에 연대가 얼만큼 되고 있는지, 얼만큼 활발하게 되고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고요. 박근혜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뭉쳐도 모자라는데 너무 많이 잘게 나누어져 있어서 이 분노를 담을 수 있는 통 큰 진보 정당이 조금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총선의 민의도 역시 그랬고요. 그리고 사실 통합진보당이 종북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전에는 모든 정당, 심지어 새누리당까지도, 그 당시 한나라당까지도 진보 의제였던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보육 이런 부분에서 함께 나아갔거든요. 모두가 총선에서 그 구호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보 정치의 역할은 또 거기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견인하는 역할, 그런 역할들이 꼭 필요하고, 정권에 맞서서 정말 진보 정치답게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정당, 이런 정당, 통큰 진보 정당 꼭 필요하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라디오 반민특위 시즌2를 후원해주세요. 벌써 라디오 반민특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뵌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어머, 근데 출연료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물론 저는 출연료 없이도 애청자 여러분과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도 이 정도 방송했으면 게스트, 그것도 특급 게스트 좀 모셔보고 싶은데 빈손으로 모시고 싶진 않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는 특급 역사방송 라디오 반민특위를 후원해주세요. 별점 팍팍, 구독하기, 하트 뿅뿅, 입금도 팍팍. 국민은행 762-302-04-172416 국민은행 762-302-04-172416 안승의 라디오 반민특위입니다. 우리 시대의 독립군 라디오 반민특위 시즌2 독립군 자금을 모아주세요. 더 알찬 방송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여운형 선생님 편도 그러고 김구 선생님 편도 그러고 오늘 조봉암 선생님 편도 그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를 그릇에 담자. 그리고 잘 싸우자. 에서 1차적인 요건 그리고 탄압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 단결이 아닌가. 맞습니다. 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사회주의자도 있고 민족주의자도 있고 민족주의자도 갈리고 사회주의자도 갈리고 그거는 상관없다. 하지만 국민의 바람 앞에서 큰 대의 앞에서 그리고 예전 같은 반이승만 지금 같은 건 반박근혜 예전과 지금과 같이 자주 통일 민주 이런 대의 앞에서는 단결을 해야 된다. 이랬을 때는 단결이 뭔가 되는 순간은 뭔가 전진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역사적 천리다 천리. 이러면서 뭔가 저희가 길을 더 찾아봐야 되지 않나. 역사적 교훈도 찾아봐야 되고 앞으로의 방향도 찾아봐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몇 번에 걸쳐서 이 역사에서 배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특집 방송 기대되는데요. 기대된다 그러시면 안 되죠. 진보 부활 프로젝트. 기대에 부응하게 준비를 해야죠 저희가. 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저희가 기대할게요, 평가를 그냥. 하고 교훈을 내질러 놨으면 뭐 그래도 뭐라도 하나 대충이라도 뚝딱 만들어서 내놔야 됩니다. 잘 만들어야지. 근데 잘 만든 것까지는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총선 특집을 했었잖아요. 총선 전망도 한번 했죠. 총선 전망 때 우리 곽 박사님이 과반 이하로 새누리당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했나요? 했어요. 예, 했죠. 했다가 그때 제가 저한테 보여드리면 찐따 먹으셨잖아요. 저 149도 반성합니다. 과반이라고. 네. 제가 보니까 이 총선 전국 전에 정치인, 지도자, 연구자들 다 통틀어서 새누리당 과반 우석 이하로 전망하는 사람은 딱 2명밖에 못 봤어요. 또 있으면 뭐 저도 그렇게 149 확신성 있게 석이라고 얘기 안 그랬어요. 했잖아요. 과반은 못할 것이고 애지중간하게 국민의당도 교섭단체 못할 것이고 뭐 이렇게 좀 과반이 무너진다고 전망한 사람. 저요. 정봉주 전 의원 미건수에서 했어요. 그 참 탁월하십니다. 또 한 분 우리 곽 박사 두 사람이 예언을 한 거예요. 경계녀는 경계에 있었죠. 아니 근데 선거운동 과정에 들어가서는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그렇게 전망하셨어요. 네.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제가 그 정보 또 알려드렸잖아요. 겸손함까지. 근데 그 정보도 딱 신심으로 딱 받아들여지진 않았었죠. 그렇긴 했죠. 그렇게 총선 전망을 한번 했었고 저희가 총선 끝나자마자 다음날 아침에 모여서 총선 이제 분석을 또 한번 했었습니다. 민심이 일으킨 유권자 혁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 뭐 이토록 완벽한 민심이 있을 소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민심에 비춰봤을 때 지금 정치 지형은 예고 좀 나갈까요? 새누리 식물 정당 새누리 곧 분당할 새누리. 곧 분당할 새누리 그리고 뭐 민주당 국민의당 민주당은 나름 선방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히 있잖아요. 그냥 국민의당은 벌써 내우 외환. 자의적 해산 위기에 근데 뭐 이런 것도 그러지만 제일 죄송하고 안타깝고 슬픈 건 진보 세력이 뭔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물 밑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 위에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지금 총선 민심의 교훈을 받아안는 이런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는 방송 총선 그 후를 한번 준비해서 다음 방송 그러면 진보 종편과 역사 본방송을 합쳐서 이 총선 그 후 특집 방송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운형 김구 조봉암 선생님의 정신에 입각한 총선 민심 그 후를 기대하십시오. 신분자 아빠들 돈도 대물림 땅도 대물림 권력도 가진 부자 후손들 일본 장교가 대통령하고 친일파 후손들이 떵떵거리니 일본 놈들이 망언을 하고 이 나라 없인 여기며 조롱